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예. 우리 지난주 어디까지 했나요? 진도가? 130부터 하면 되나요? 그래요. 우리 인문서 130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인문서 130페이지. 이제 양가로 7번에 보면 이제 대항 요건의 유지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건 이제 우리 복습 한번 해볼게요. 주택이랑 상가에 이제 임대차 보호법이 있잖아요. 주택 임대차, 상가 임대차 이렇게 이제 임대차 보호법이 있는데,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대항 요건은 일단 뭐를 해야 되죠 우리가? 예, 전입신고를 당연히 해야 되고, 해당 주택을 뭐 하고 있으면요, 점유 하고 있으면 이제 이게 대항 요건이라고 하죠. 예. 그다음에 이제 상가는 이제 전입신고하고 좀 비슷한 개념인데 뭘 해야 되겠어요? 사업자 등록의 신청. 예, 요거 이제 해야 되고요. 그리고 해당 상가를 뭐 하고 있어야 되냐면 점유 이렇게 이제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요게 다 갖춰지면 이제 뭐가 생기냐면 대항력이 생기죠. 예, 대항력은 언제 생기나요? 이걸 갖췄을 때 대항력은 언제 생긴다 그랬죠? 그날 아니면 다음 날. 다음 날 시간은 0시부터 이제 발생한다 그랬죠. 예, 근데 이걸 이제 대항 요건이라고 하는데 이걸 언제까지 유지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해서 이제 대항 요건인데 이걸 언제까지 유지할 거냐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주택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거를 갖고 있어야 내가 이제 쫓겨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이제 계속 유지가 되는 거니까 언제까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겠어요? 언제까지? 내가 뭐 가령 기간 다 끝나고 돈 받을 때까지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게 조금 편한 답변이긴 하죠, 그죠? 그게 뭐 그렇게 이제 답변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언제까지 이 대항 요건을 유지하라고 이렇게 하고 있냐면 이 주택이나 상가가 뭐 들어갈 수 있어요? 경매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 대항 요건은 경매에서 배당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제 팔린 돈을 이제 논아주는 행위를 이제 배당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배당 요구 종기일이라고 하는 날짜를 이제 법원에서 잡아주는데 예컨대 이 주택이나 이 상가가 경매 넘어갔다. 그러면 그 팔린 대금에 말하자면 이제 그 돈을 논아주는 그러니까 뭐랄까요 그 시점 그때까지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걸 배당 요구 종기일이라 그래요. 이거 좀 중요한 얘기입니다. 알고 계셔야 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주택의 전입신고 그다음에 상가로 말하면 사업자 등록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안 쫓겨나니까. 근데 그걸 언제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해당하는 주택이나 상가가 경매 넘어갔을 때 그걸 이제 돈 받고 끝나는 그런 절차인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는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이제 그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긴 한데 그건 이제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제 8번에 이제 대항력 유무의 조사 확인 뭐 이런 말 나와 있고요. 이 대항력 유무의 조사 확인 부분은 예를 좀 사례를 좀 하나만 드릴게요. 이 사례는 좀 중요한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주 나오는 사례거든요. 자, 우리 다가구하고 다세대하고 어떻게 다른지 혹시 아시나요? 공법 시간에 그거 배우셨어요? 다가구, 다세대 안 배웠나요? 그럼 우리 공법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뭐가? 다가구가 아니면 다세대가? 하나? 그럼 다가구는? 다가구는 다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 갖고 있다. 누가? 혼자. 그래서 이거는 단독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혼자 갖고 있는 거 다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혼자 다 갖고 있다. 다가구 단독주택. 그러면 요거하고 조금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다 세대가 있잖아요. 세대가 여러 세대 있다 이런 얘기겠죠. 예, 이거는 그러면 세대가 여러 세대니까 혼자 갖고 있는 게 아닌 거죠. 예, 그럼 이건 무슨 주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공동주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외부에서 봤을 때 다가구하고 다세대하고 구분할 수 있다 없다? 응? 외부에서 봤을 때 있다. 예, 층수를 가지고 확인할 수 있어요. 층수로. 예, 그래서 이거 이렇게 이렇게 돼 있다. 3계층 이하면 뭐 다가구, 4계층, 4층, 4층 이하면 다세대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예, 층수를 가지고 확인할 수 있어요. 예. 물론 1층이 피로티 뭔지 알죠? 예, 피로티 형태로 된 주차장이 있으면 그건 층수에서 제외. 얘든 1층이 피로티 주차장이면 그건 빼고 3층짜리다 그러면 다가구. 4층 이내이다 그러면 다세대. 근데 이제 3층 이내라고 하지만 사실은 땅 갖고 있는 사람이 다가구를 1층으로 짓는 바보는 없겠죠. 그죠? 예. 좀 토지를 좀 우리가 집약적으로 효율적으로 이제 쓰려면 이왕이면 많이 올려야 되니까. 그래서 4계층 이하다 그러면 다가구, 4층 이하다 그러면 다세대. 예. 이거 구분하셨죠, 그죠? 예. 자, 그러면 뭐를 이제 설명드리려고 하냐면 다가구는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사람 혼자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101호, 102호 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302호란 말이에요. 근데 302호에 임차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302호에 임차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임차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직 임대차를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제 우리가 임대차를 중개를 해줘야 될 입장이란 말이에요. 중개. 예, 중개를 해주는데 뭐가 이제 이 사람한테는 꼭 설명이 들어가줘야 되냐면 이 다가구에 뭐가 되어 있는지 일단 알려줘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지 이런 거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순위, 뭐 담보물건 뭐 이런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는 게 필요하죠, 그죠? 얘한테. 그런데 지금 얘가 302호를 쓰지만 301호도 있고 2층에도 있고 1층에도 있고 지금 5가구나 또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근데 5가구가 있는데 얘네들이 얼마의 보증금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얘네들이 전입신고랑 점유를 언제 했는지 얘가 알아야 할까요? 아니면 몰라도 될까요? 새로 들어가는 애가 알아야 되는 거죠. 왜 알아야 되냐면 기존 그죠? 한번 적어볼게요. 기존 임대차 관계를 설명해 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선순위 담보물건도 새로 들어가는 애한테는 선순위가 되겠지만 얘도 밑에 기존 임대차 관계도 확정일자 같은 걸 받으면 얘한테는 선순위가 되니까 얘네들이 전부 다 뭐예요? 선순위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선순위가. 그러면 얘한테는 후순위로 밀려나니까 얘네가 얼마를 지금 갖고 있고 전입신고 점유를 하고 있는지 언제 하고 있는지 이걸 알아봐줘야 되잖아요. 그럼 이게 만약에 상가다 그러면 얘네들이 얼마의 보증금을 가지고 있고 사업자 등록의 신청은 언제 했는지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이걸 우리가 선순위 담보물건이 있는지는 어떻게 확인하면 돼요? 선순위 담보물건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확인하면 되죠? 등기부를 떼어서 확인해 주면 되지. 그러면 기존 임대차 관계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이 얘기가 지금 대학력의 조사 뭐 이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 있는 세대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좀 보여달라고 하는 거지. 누구한테? 여기 임차인한테 아니면 임대인한테. 그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는 이 건물주 즉 임대인한테 보여달라고 하는 게 맞겠어? 아니면 여기 옆집에 가서 초인종 눌러보고 나 302호 중개할 사람인데 계약서 원본 좀 보여주세요. 이러면 보여줘 안 보여줘? 안 보여주지. 당신 누구냐고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이걸 보여달라고 하든가 임대인한테. 그럼 이제 임대인한테 보여달라고 했는데 얘네가 언제 전입신고를 했는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임대인하고 이제 같이 어디에 가면 되냐면 우리 동사무소 이제 전입신고 하는데 가서 여기 이 건물 지번을 때리고 이제 입력하고 여기에 이제 전입신고한 사람들 뭐 이름 언제 전입했는지
이거 조회해 주세요. 그럼 다시 해준단 말이에요. 전입신고를 조회하는 건 그것 때문에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게 상가다 그러면 임대인하고 같이 가야 돼요. 개공 혼자 가면 안 되니까 같이 어디에 가면 되겠어요. 이제 세무서에 가서 확인을 해봐야죠. 언제 사업자 등록을 신청했는지 이렇게 다 해보고 한 번만 해보면 이 사람들은 언제 했는지 다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럼 다음에 뭐 또 300일로 중개할 때는 뭐 원래 갖고 있었던 거니까 그걸 이제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 한 번만 이 건물을 중개할 때 떼보기만 하면 이후에는 이제 문제될 게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존 임대차 관계에 대한 설명을 선순위 설명을 해줘야 한다라는 것이 판례이기도 하고 시험에도 굉장히 잘 나와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다가구 임대차 중개할 때는 기존 임대차 관계를 반드시 설명해야 되는데 그 설명하려면 이런 거를 반드시 확인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는 다세대 같은 경우는 확인할 필요 있다 없다. 아까 말씀드린 다세대 확인할 필요가 없지. 예. 왜 다세대는 이걸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다세대는 이게 만약에 다세대라고 한다면 이 302호 하나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한 물건이 되는 거지. 이게 한 집이 되는 거니까 앞에는 확인할 필요가 없는 거지. 이건 다가구라서 그런 걸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가구만 이렇게 확인한다는 거. 예. 그래서 확인하는 방법은 뭐 주민등록 열람을 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세무서에 가서 뭐 확인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쭉 써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131페이지 오시면 대항력과 관련한 위험 요소 뭐 이런 말이 있는데 대항력은 상대성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예, 거기다가 채색을 한 번만 해주실래요? 예, 상대성이 있을 수 있다. 예, 거기다 이제 이 무슨 얘기냐면 간단한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쉽게 사례 하나만 좀 드려볼게요. 자,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예, 근저당권이 있다. 근저당권. 예, 그다음에 임차권이 있는데 이제 주택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고요. 얘가 전입 신고도 했고요. 점유를 하고 있어요. 전입 신고에다가 점유까지는 지금 얘가 했다는 거죠. 예. 그런데 얘가 뭘 안 받았냐면요. 확정일자를 안 받은 거예요. 확정일자 안 받았다. 예, 여기다 이제 플러스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는데 확정일자를 얘가 깜빡 잊고 뭐 안 받았다 한번 가정해 보죠. 확정일자는 받지 않았어요. 예. 자, 이 상태에서 또 이제 뭐 근저당이 또 잡히고 순위번호 4번으로 요 근저당이 경매를 신청을 한 거예요. 여기 이제 3번 근저당이 경매를 신청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얘는 등기가 됐다는 게 아니라 이제 권리관계를 이렇게 쭉 나열을 해보니까 이렇게 돼 있다는 뜻입니다. 예, 그러면 2번 임차인은 대항 요건을 갖추고 있긴 하잖아요. 전입 신고하고 점유를 했으니까. 예, 그런데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이 주택에 말하자면 가장 빠른 권리를 소위 기준 권리라고 해서 얘가 이제 가장 빠르잖아요. 예, 얘를 기준 권리라고 해가지고 얘가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기준. 예, 뭔 기준? 얘가 살아남는지 쫓겨나는지에 대한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지금 살아남아, 그러니까 인수가 돼 아니면 쫓겨나야 돼. 쫓겨나야지. 왜 쫓겨나야 되냐면 2번은 3번에 뭐 할 수 없으니까요. 대항할 수 없으니까. 예, 그럼 이건 쫓겨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얘가 뭐를 지금 안 받았다고요? 확정일자를 안 받았다는 거죠. 예, 그럼 얘는 뭐는 갖추고 있지만 대항 요건은 갖추고 있지만 확정일자가 없다는 얘기는 뭐는 없다 이런 뜻이냐면 우선 변제권이라는 거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예, 우선 변제권이 없다는 얘기는 우선적으로 변제해주지 않는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아예 변제해주지 않는다의 의미도 있는 거예요. 아예 변제해주지 않는다의 의미도 있다. 그럼 얘는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저 집이 경매됐을 때 없다.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는 거지. 그럼 얘는 그냥 쫓겨나 아니면 돈을 받고 쫓겨나. 자, 다시 1번 근저당이 하나의 기준 권리가 되고 이 기준이라는 건 어떤 뜻이에요? 밑에 있는 애들을 그냥 지워버릴 거냐 아니면 인수시킬 거냐 살아남을 거냐 이거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얘보다 빠른 근저당이 있잖아. 그런데 얘가 대항 요건은 갖추고 있지만 안타깝게 뭐를 안 받았어요? 확정일자를 안 받았단 말이야. 그럼 이 주택이 이제 매각이 된 거야. 팔린 거야. 예, 그러면
배당을 해줘야 되는데 아무튼 2번은 쫓겨나요? 안 쫓겨나요? 그거 먼저 얘기해 볼게요. 쫓겨나지. 왜 쫓겨나는 게 맞아? 1번 근저당에 얘가 대항할 수 없으니까 이건 쫓겨나는 건 일단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대항 요건은 있지만 대항력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돈은 받아 못 받아? 돈도 못 받는 거지. 왜 돈을 못 받아? 우선 변제권이 없으니까. 그럼 얘는 그냥 쫓겨나는 애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셔야 되는데. 예. 자,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2번 임차인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등기부를 떼어보면 등기부상에 1번 근저당이 얼마인지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근데 얼마인지 나타나서 보니까 내가 받을 임대차 보증금은 한 3억 정도 되는데, 이 주택의 임대차 보증금은 한 3억 되는데 이 근저당이 1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냐 이거죠. 그냥 쫓겨나는 데에다가 돈도 못 받는 데다가 확정하지 않은 내가 뭐 실수해서 안 받아가지고 그러면 내가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러면 최후의 방법은 뭐가 있어? 안 나가는 거? 안 나가는 건 최후의 방법이 아니고요. 어차피 나가야 됩니다. 안 나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안 나가요? 법이 그런데, 제도가 그런데. 딱 보이는데 방법 하나? 내가 받을 돈은 3억이고, 그죠? 보증금은 선순위 근저당은 1억이다. 안 보여요? 방법? 내가 1억을 갚으면 되잖아. 내가 갚아버리면 되죠. 네. 그러면 자, 내가 받을 돈이 3억이고 선순위가 1억이니까 내가 투자를 해서 1억을 갚아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네. 그럼 1억을 갚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내가 1억을 갚아버렸어. 네. 그러면 근저당은 어차피 경매에서 배당을 받으나 돈을 받으려고 있는 거잖아요. 저당권이. 그러니까 얘는 1억을 만약에 대위변제에 들어가면 이렇게 대위변제 해볼게요. 이렇게 이제 대위해서 대신에 했다는 얘기예요. 변제가 되면 얘는 그냥 말소가 된다고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거지. 그죠? 경매에서의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채권액을 만족을 시켰기 때문에 껍데기만 있는 등기가 되는 거니까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인 거지. 그지?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순위가 이제 2번 임차인이 상승하니까 나는 이제 뭐가 되는 거야? 1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갑자기 이상해졌네. 얘가 어떻게 됐냐면 아무 선순위가 없는 집의 가장 빠른 임차인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대항 요건이 아니라 뭐가 이제 생겨버린 거예요? 대항역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러면 대항역이 생기면 나는 쫓겨난다 아니면 쫓겨나지 않는다? 쫓겨나지 않는다. 쫓겨날 수 없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면 3억 대인은이 1억 갚고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대항력을 발생시키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 궁금증이 남았어요. 어떤 궁금증이 남았냐면 그럼 얼마를 이제 받을 수 있어? 내 돈은 지금 얼마야? 3억이면 나를 내보내려면 얼마를 지불하고 내보내야 돼? 3억. 그러면 내가 얘 갚은 1억은 어떻게 할 거냐? 내가 갚은 1억은. 그거는 내가 새로운 소유자한테 주장하면 안 되는 거지. 내가 대항력을 얻기 위해서 변제한 거니까 대신해서. 그럼 그 1억은 누구한테 받아야 돼? 전 소유자. 이 근저당권은 전 소유자에 대한 채무를 내가 갚은 거니까. 그럼 이제 전 소유자의 뭐 어떤 재산이나 이런 거를 이제 추적을 해가지고 이제 뭐 가압류를 붙인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 집주인이 돈이 있으면 언제든 받으면 되는 거고 야반도주했으면 못 받는 거고 뭐 그런 거죠. 그죠? 네. 자,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위변제에 의한 대항력의 발생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대위변제에 의한 대항력의 발생. 그러니까 대항력은 없다가도 생기더라 이거지. 그죠? 없다가도 생긴다. 그러니까 대항력은 뭐가 있는 거예요? 상대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있다가도 없어지기도 합니까? 대항력이? 자, 없다가도 생기는 게 대항력이잖아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있다가도 없어지기도 하냐고. 그럴 수 있죠. 자, 어떤 경우 그럴 수 있냐면 아까 이거 대항 요건은 언제까지 유지하라고 그랬어요?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근데 이거를 미리 그냥 뭐 해버리면 전출해버리면 없어지는 거지 뭐. 있다가도 없어지기도 하고 또 없다가도 생기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대항력이라는 게. 그래서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언제까지 유지하고 있으라고?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뭐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대항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위험 요소들이 꽤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밑에 5번 제목 내려오니까요. 개공의 주택 및 상가 임대차 중개 뭐 이런 말 나와 있는데 이제 주택하고 상가 같은 경우에는 특별법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일단 그거가 왜 필요한지 좀 먼저 잠깐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여백에다 하나 요거 좀 적어 볼게요. 이건 이제 법률 격언이거든요.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 이런 말 한번 좀 적어 볼게요.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매매가 되면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매매가 임대차를 깨트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매매가 되면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가야 되는 게 원칙이다 이런 얘기지. 다시요. 매매가 되면 임차인은 쫓겨나는 게 원칙인 게 이 법률 격언이란 말이에요. 이걸 조금 달리 표현하면 매매가 되면 물건이 변동이 되는 거죠. 물건이 바뀌면 임대차라는 건 물건 채권 나눌 때 뭐에 들어가요? 채권에 들어가는 거니까 물건 우선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건을 우선으로 쳐주는 거. 그러면 물건 우선이기 때문에 채권은 깨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 말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 주택 임대차랑 상가 임대차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집주인이 바뀌거나 상가 주인이 바뀔 때마다 상가 세입자나 말하자면 주택의 세입자가 쫓겨나면 굉장히 어떤 그 국민들의 혹은 서민들의 주거 생활의 안정이라든가 또는 뭐 어떤 밥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최소한의 경제 활동의 범위가 굉장히 제한될 수밖에 없잖아요. 굉장히 심각하지. 이래서 뭐를 만들었냐면 이걸 만드는 거예요. 주택이랑 상가에서는 임대차 보호법을 만들어서 이걸 만들었다는 걸 이제 제정이라고 해요. 보호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냐면 임대인 아니면 임차인. 그래서 이걸 제정함으로 인해서 이 격언 자체가 이제 수정되어야 해요. 이 격언 자체가 이 법 때문에 수정되어져야 한다. 수정된다는 건 이런 뜻이죠. 매매가 되더라도 무슨 임대차와 무슨 임대차는 주택 임대차와 상가 임대차는 깨트리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안 깨진다는 게 아니고 못 깨트릴 수도 있다. 이렇게 수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매매하고 주택하고 상가 임대차에서 매매가 되더라도 깨트리지 못하는 게 바로 이거죠. 이걸 대항 요건이라고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주택 임차인이나 상가 임차인이 뭐를 갖고 있으면요. 대항 요건을 갖고 있으면 아무리 매매가 되더라도 그 임대차는 깨트릴 수 없다. 이런 얘기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주택 임대차랑 상가 임대차에서 이런 걸 갖고 있는 게 좋아요? 아니면 안 갖고 있는 게 좋아요?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지. 그래야 안전하니까. 그잖아요?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대항 요건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제 그 집주인이 매매가 되어서 쫓겨나느냐 쫓겨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한 대항력은 행사할 수 있지만 이 사례처럼 선순위가 있으면 조금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선순위가 있으면 선순위한테는 대항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어차피 쫓겨나야 되는 입장이라면 예를 들자면 내가 받을 돈이 2억인데 얘가 받을 돈은 3억이래. 내가 임대차 보증금 2억인데 선순위가 받을 돈은 3억이라는 거야? 그럼 내가 대위 변제를 할 수 있어 없어? 없죠. 내가 2억 받자고 3억을 갚는다는 건 그건 정신 나간 거잖아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안전한 거야? 확정일자라도 받아야지. 그 확정일자를 받았을 때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이걸 이제 내용을 좀 바꿔가지고 얘가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한번 가정해 봅니다. 확정일자를 받았어? 그러면 얘는 선순위 저당권이 있으니까 대항력은 어차피 없는 거야. 얘 때문에 쫓겨나긴 해야 되는데
배당을 해줄 때 팔린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응? 주택이든 상가든 제일 먼저 누구한테 배당을 해줘? 근저당권자한테. 그리고 돈이 좀 남았어. 그럼 누가 해줘? 이제 얘한테 해준다는 거야. 아까 뭐가 없을 때는요. 확정일자가 없을 때는 배당을 못 받았잖아. 근데 뭐가 있으면요. 확정일자가 있으면 뭐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선 변제권. 네, 그럼 이 우선 변제권은 무엇보다는 빨리 받을 수는 없지만 선순위보다는 빨리 받을 수도 없지만 무엇보다는 빨리 받을 수 있는 거야. 후순위보다는 빨리 받을 수 있는 거. 그걸 뭐라 그래요? 우선 변제권이고 확정일자가 필요한 거지. 그죠? 네, 그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선 변제권은 이해하셨어요? 대충이라도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는. 그럼 이제 다른 사례 하나 좀 들어드릴게요. 자, 1번에 근저당권이 있고요. 2번에 근저당이 또 하나 있고 3번에 임차인이 하나 있어요. 임차권자가. 그리고 4번에 또 뭐 임차인이 또 한 명이 있고 5번에 임차인이 또 한 명이 있단 말이에요. 다가구 같은 경우에 이런 일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의 저당이 잡히고 임차인들이 3명이나 있는 거야. 그런데 이 둘은 뭐를 받았냐면 확정일자를 받았다 치죠. 네. 물론 대항 요건도 갖고 확정일자가 이제 있는 거야. 네. 그러면 이 다가구 주택이 팔렸다고 쳐요. 네. 그럼 이제 배당을 해줄 때 순서가 어떻게 돼? 제일 먼저 누구를 먼저 배당해줘? 순서대로 얘 먼저 배당해주고. 이 근저당이라고 하는 거는 뭐가 있냐면 등기 자체가 담보물권이니까 무슨 권이 있는 거예요? 우선 변제권이 있는 거예요. 자, 우선 변제권 있는 담보물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선 변제권 있는 물권. 지금 제가 적은 저당권 있고 또 뭐 있죠? 전세권. 전세권 우선 변제권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아직 이건 안 배우셨을 확률이 많은데 가등기 담보권이라는 게 있어요. 담보 가등기라고 부르는 거. 그렇게 3개. 자, 다시 우선 변제권에 있는 물권 3가지 뭐라고요? 저당권, 전세권, 그다음에 가등기 담보권. 그렇게 3개. 예. 이게 여기는 근저당권이니까 우선 변제권이 있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얘네가 먼저 받아야지. 얘네가 받았어. 근데 얘가 3번, 4번이 뭐를 받았으니까? 확정일자를 받았으니까 얘도 소위 뭐가 이제 있는 거예요? 우선 변제권이 있는 거지. 그죠? 예. 그런데 얘는 5번 임차인은 대항 요건은 갖추었지만 아까랑 똑같이 뭐를 안 받았냐면 확정일자를 안 받은 거야.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뭐 어떤 사정에 의해서든지. 그럼 얘는 배당을 받을 수 있어 없어? 없지. 지금 가뜩이나 얘가 봐요. 순위도 뭐한 데다가 순위도 늦은 데다가 뭣도 안 받았다 이거야. 확정일자도 안 받았으면 얘가 돈 받고 나갈 일은 거의 없죠. 그냥 쫓겨날 거 아니야. 그죠? 이런 애가 보니까 또 왜 그렇잖아. 잘 사는 집에 애가 많아? 아니면 못 사는 집에 애가 많아요? 못 사는 집에 애가 많죠. 왜 그래요? 잘 사는 집은 보면 이렇게 외아들, 외동딸 이런 경우 되게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상한 게 뭐냐면 그런 것 같아요. 돈이 많은 집은 손이 귀해. 근데 돈이 없는 집은 또 뭐가 또 풍부해. 돈은 없는데 또 자손은 또 풍부하단 말이에요. 그 옛날 뭐 흥부전도 보면 놀부네 집에는 놀부 아들이 한 명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 흥부전에 보면. 근데 누구 아들은 되게 많아. 그 흥부 아들은 겁나 많잖아요. 11명인가 막 그렇잖아요. 아무튼. 네. 그런데 이 집에 갔더니 자식들은 또 아주 겁나 많고 자식들. 네. 그리고 돈도 없더라 이거예요. 돈도 없더라. 네? 소액이더라 이 말이지. 네. 그러면 5번을 좀 보호해줘야 되겠어요? 아니면 보호하지 않아도 되겠어요? 자식은 많은 데다가 막 식구가 10명인데다가 돈은 없고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 만약에 뭐 오늘같이 막 추운 날만 쫓겨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길바닥에 앉아서 어떻게 할 거야? 이게 문제가 심각하잖아. 그래서 국가가 한창 고민을 해보니까 이거는 이 확정일자를 안 받았다고 해서 이거를 배당을 안 해주고 이거는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최저로 보호해줘야 될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예,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냐면 뭐인 사람들, 소액인 사람들한테는 확정일자하고 상관없이 무슨 변제권을 인정해주겠다.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최우선 변제권. 자, 그러면 우선 변제권과 최우선 변제권 한번 제가 비교하는 거를 질문을 드릴 테니까 보시고 답변해 주셔야 돼요. 우선 변제권은 뭐를 받아야 발생하죠? 확정일자. 최우선 변제권은 뭐만 있으면 되는 거지? 자, 우선 변제권은 뭐 확정일자 있어야 되잖아. 그런데 최우선 변제권은 뭐만 있으면 되지? 대항 요건만 있으면 돼. 대신 조건은 금액이 뭐 하면 안 돼? 그 다액이면 안 돼. 고액이면 안 되고 소액이어야 해. 예, 소액일 때 뭐를 인정해야 돼? 최우선 변제권.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이 우선 변제권은 확정일자를 가지고 받는 돈이잖아요. 그러면 자기 순서에 맞게끔 주는 거죠. 그지? 그러면 순서에 맞게끔 준다는 얘기는 선순위보다 우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건 선순위니까 여기가 이제 선순위니까 선순위보다는 얘가 우선할 수 없잖아. 그지? 그런데 최우선 변제권을 만약에 얘 주고 얘 주고 얘 주면서 넌 불쌍하니까 조금 줄게 이렇게 하면 그게 말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면 최우선 변제권은 누구보다 우선해서 주는 게 맞아. 응? 우선 변제권 얘한테는 다 뭐야? 선순위잖아. 얘한테는 그지? 무조건 땡겨주는 거. 이거를 뭐라 그래?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해요. 무조건 땡겨주는 거를 최우선 변제권. 자, 그러면 최우선 변제권을 이제 가지고 있는 소액 임차인이 있어요. 그러면 배당을 어떻게 해야 돼? 제일 먼저 누구 줘야 돼? 최우선 변제권. 그 다음에 순서대로 이렇게 줘야 되겠지? 네, 그런데 이제 조금 이제 어려운 거 한번 해볼게요. 어렵지만 꼭 알고 계셔야 돼. 만약에 5번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응? 확정일자를 받았으면 우선 변제권만 생겨서 자기 순서에 맞게끔 받아라. 이러면 좀 불리해지잖아. 내가 소액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얘가 뭐를 받아도 확정일자를 받아도 상관없는 거야. 그럼 받으면 어떻게 돼 이제? 확정일자를 받았어. 5번 임차인이. 그러면 뭐 또 받고 최우선도 받고 그죠? 네, 최우선도 받고 얘네들 받고 나서 돈이 좀 남았네? 그럼 뭐도 받고 우선 변제도 받고 두 개 더 받는 거지. 다시요. 소액 임차인이 무엇도 받았다면 확정일자도 받았다면 무엇도 받고 무엇도 받는 거야. 최우선 변제권도 받고 우선 변제권도 받는 거죠. 그러면 소액 임차인도 뭐를 받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확정일자를 받는 게 유리하다. 안 받는 것보다는 받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최우선 변제하고 우선 변제하고 비교해 놓은 박스가 있는데 그거 좀 잠깐 보여드릴게요. 131페이지입니다. 131페이지 하단에 보면 뭐 나오냐면 우선 변제권과 최우선 변제권의 비교 뭐 이런 말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의 한번 읽어볼게요. 예, 그 우선 변제권의 의 중요한 그 어떤 포인트만 좀 여러분 찾아주시면 돼요. 후순위 권리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포인트는 뭐겠어요? 후순위보다 후순위보다 우선하다라는 거에다가 채색하시고 별 2개 할게요. 아주 중요하고 자 우리 우선 변제권은 무엇보다만 우선하다고요? 후순위보다만 우선한 거예요. 그냥 뭐 그 자기 순위에 맞춰서만 배당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거 이걸 뭐라 그래? 우선 변제권이라고 해요. 이에 비해서 최우선 변제권은 좀 달라요.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이랬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되는 건 뭐예요? 다른 담보물권보다 이 말이 중요하지. 그럼 여기서 칠판 볼게요. 다른 담보물권이라는 건 얘네도 들어가나? 얘네 담보물권이잖아요. 얘네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지. 그러면 얘한테 얘는 말 그대로 다른이야. 다른. 나 말고 다른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다른 담보물권 안에는 선순위 포함이야? 선순위 제외야? 포함이죠. 선순위까지 포함해서 땡겨서 받는 엄청난 권리를 말한다. 자, 그러면 이제 밑에 줄 보면 취득의 요건에 보니까 우선 변제권은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확정일자. 근데 최우선 변제권 오른쪽에 보니까 뭐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대항 요건. 거기다가 채색하시고 별 2개. 뭐라고 꼬시는 문제 아주 잘 나오고 매년 나오냐면 최우선 변제권을 받기 위해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꼬시면 무조건 넘어가면 안 된다고. 그죠? 최우선 변제는 뭐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확정일자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변제권은 모든 요건을 갖춘 날 발생이 되는데 최우선 변제권은 대항 요건만 있으면 되니까 항상 다음 날 0시에 생기겠죠. 그죠? 뭐 그런 거고 권능 쪽에 보니까 전액을 순위에 따라 우선 변제하고 오른쪽은 일정액을 최우선 변제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3번 임차인 이렇게 쭉 돈을 얘 주고 얘 주고 얘를 줄 때 돈이 좀 있으니까 얘를 줄 건데 반만 줄까요? 전부 줄까요? 돈이 좀 많이 있어. 그럼 얘를 전부 줘야 돼? 아니면 얘도 좀 생각해서 반만 줄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배당을 얘 주고 해도 돈이 남았는데 얘랑 얘를 다 만족시킬 수는 없는 거야. 얘를 다 주면 얘가 조금 부족해. 그러면 그냥 얘 반만 주고 얘도 반만 주고 이렇게 할까? 아니면 얘를 다 줘야 될까? 다 줘야지. 왜 다 줘야 돼? 순위가 빠르니까. 그러니까 이게 반 주고 그런 제도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주는 거야. 그리고 돈이 남으면 얘한테 넘어가는 거고.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소액 최우선 변제는 이렇게 땡겨와서 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렇게 땡겨와서 주는데 얘가 가지고 있는 보증금의 전부를 최우선이라고 해가지고 다 줘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이 소액 임차인이 이런 다가구 같은 데는요 이럴 수도 있어요. 어떨 수 있냐면 지금 가구로 치면 이 그림상으로 몇 가구가 사는 거예요. 6가구 살잖아, 그지? 6가구가 사는데 이 집에 선순위 저당권이 잡힌 상태에서 선순위 담보물권이 잡힌 상태에서 6명 모두 소액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얘네들이 먼저 다 선순위 담보물권 다 먼저 받아가잖아요. 그러면 누가 배당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액이 많으면 누가 배당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야. 얘네들이 배당을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1번 근저당을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배당을 못 받는 일이 생겼다. 뭐 이 소액 최우선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이 은행이면 대출을 해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대출을 안 해주겠죠. 대출을 안 해주면 집을 어떻게 짓냐고, 땅을 어떻게 사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위험성 때문에 최우선 변제권을 땡겨오는 거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만 해줍니다. 여기서 한번 적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하고는 좀 다른데 서울만 좀 알고 있을게요. 이 소액이라는 기준이 뭐냐면 서울 기준으로 해서 1억 1천만 원이 소액이야. 이 기준이야. 1억 1천만 원이 기준인데 여기 중에서 다 주는 게 아니라 3,700만 원만 준다고. 서울을 기준으로 하면. 서울 이거는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거. 자, 서울을 기준으로 하면 얼마 중 얼마까지만 세우선 해준다고? 1억 1천만 원 중에서 3,700. 자, 그러면 봐요. 1억 1천만 원 이내로 들어와야 뭐로 본다 그랬죠? 제가 소액으로 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어떤 다가구 주택에 사는 사람이 1억 2천만 원이야. 보증금이 1억 2천만 원이야. 그러면 소액이야, 소액이 아니야? 소액이 아닌 거야. 아예 아닌 거야. 그럼 1억 1천만 원까지는 소액이라고 보고 그중에 3,700만 원은 준다. 이 개념이 아니라 정확하게 1억 1천만 원 이내로 들어와야 돼. 만 원이라도 넘으면 소액이 아닌 거로 보는 거야. 그럼 1억 1천만 원 이내로 들어오면 그중에 다 줘버리면 안 되고, 왜냐면 얘네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중에 얼마까지? 3,700만 원까지만 배당을 해준다. 그러니까 일부분만 준다. 뭐 여기서 말하는 3,700은 딱 뭐 할 만큼만 주는 거네요. 응? 안 죽을 만큼만 주는 거지. 얘 뭐 할까봐, 죽을까봐, 그지? 그러니까 딱 안 죽을 만큼만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 숫자도 다 기억하고 계셔야 돼. 서울만요. 다른 지역은 뭐 할 거 없고 1억 1천 중에 3,700까지는 최우선 배당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한계 보면 이제 우선 변제권의 한계는 선순위보다는 당연히 우선이 안 되지. 선순위보다 어떻게 우선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상가의 경우 일정액 초과 시 권리 취득 불가 뭐 이런 말 나와 있는데 거기 상가의 경우 일정액 초과 시 권리 취득 불가에다가 밑에 거기 바로 밑에 약간의 여백이 있잖아요. 여기다 사례 하나만 좀 적어 놓을게요. 지금 서울을 기준으로 해서요.
상가의 경우에 환산 보증금 6억 1천 예. 이내로 들어와야 상가에서는 또 우선 매제권을 인정해요. 근데 요 숫자도 굉장히 중요해. 요것도 알고 계셔야 돼. 이 사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상가는 보증금이 얼마냐에 따라서 우선 매제권이 생기기도 하고 안 생기기도 하고 그래요. 상가는 좀 달라. 자, 그럼 여기서 6억 1천 앞에 제가 무슨 보증금이라고 붙였죠? 환산 보증금이라고 붙였잖아요. 이 말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예를 좀 들어볼게요. 보증금 1억에 월 500만 원짜리가 있대. 상가가. 우리 여기 뭐 가령 1층에 뭐 그 도너츠 가게가 있잖아요. 그 도너츠 가게가 뭐 1억에 500이라고 쳐봐요. 월세가. 그냥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환산 보증금을 어떻게 구하냐면 월세 있잖아요. 여기다가 곱하기 100을 하면 돼. 여기다 곱하기 100을 하면 자 그러면 암산으로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월 보증금 1억에 월 100이면 환산 보증금 얼마인가 한번 구해 보세요. 월세에다가 곱하기 100 하면 된다. 얼마에? 6억이 나와야지. 왜 6억이 나와야 돼? 500만 원 곱하기 100을 하면 500만 원이 100개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5억이야. 그죠? 500만 원이 100개 있으니까 그럼 여기랑 얘랑 더해줘야 돼. 이거랑 더해주는 거라고. 순수 보증금하고 이거를 월세 곱하기 100을 해서 5억으로 만들어 놓고 얘랑 더하니까 환산 보증금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6억이 되는 거지. 그렇죠? 6억이 이렇게 된다고. 6억. 그럼 다시 해볼게요. 2억에 300이야. 2억에 300이야. 보증금 2억에 월 300. 그럼 환산 보증금 얼마예요? 5억이지 그냥 뭐 이렇게. 월세 곱하기 100하고 보증금 더해버리면 되니까. 그럼 얘가 지금 서울 기준으로 해서 6억이잖아요. 6억이면 얼마 이내로 들어와요. 얘가 지금 6억 1천만 원 이내로 들어오지. 그러면 이 도너츠 가게에서 확정일자를 만약에 받았대. 확정일자를. 그러면 무슨 변제권이 생겨? 우선 변제권이 생겨. 그런데 만약에 이 도너츠 가게 오늘 수업 마치고 한번 내려가서 물어보세요.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에 물어보시라고 한번. 알려줄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2억에 700이라고 얘기한 거야. 2억에 700. 그럼 2억에 700이면 환산 보증금 얼마야? 9억이지. 9억이면 얼마를 넘어가 지금? 6억 1천을 여기 서울인데 6억 1천을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얘가 백날 뭐를 받아도 확정일자를 받아도 뭐는 생기지 않아. 우선 변제권은 생기지 않는 그런 상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상가 같은 경우에는 서울 기준 얼마 이내로 들어오는 것이 안전한 거야. 6억 1천 이내로 들어오는 게 안전해요. 근데 만약에 6억 1천 이내로 들어오는 상가를 골라보니까 마땅히 좋은 게 없고 내가 꼭 들어가고 싶은 상가는 환산보증금 기준 6억 1천을 넘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방법은 없고요. 이렇게 해야 돼요. 뭐를 최소로 줄여. 그 상가가 경매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를 최소로 줄여야 돼. 보증금을 최소로 줄이고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는 거지. 그리고 뭐를 최대 늘려. 월세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다. 안전한 상가 같은 경우에는 뭐를 좀 많이 넣는 것도 괜찮고 보증금. 근데 그렇지 않으면 보증금을 최소로 줄여서 월세를 늘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월세를 늘려가지고 만약에 상가가 경매 들어간다. 그럼 만약에 오늘 경매하겠다고 만약에 법원에서 뭐 날라오잖아요. 쪽지가. 그러면 그걸 내가 최종적으로 낙찰이 돼서 내가 쫓겨날 때까지 쭉 따져보면 보통 1년 정도는 걸려요. 이게 그 텀이 걸린다고. 그러면 가령 월세 500짜리면 1년 동안 월세를 안 될 거 아니야. 나는 왜 내겠어? 내가 정신 나가서 그 상가 경매에 나왔으니까. 그러면 1년 동안 안 내면 얼마를 안 내게 되는 거예요? 500만 원을 1년 계속 까는 거지. 안 내. 그럼 얼마나? 6천 깔 수 있잖아. 그렇게 해서 그냥 손해를 최소화시키는 방법밖에 없죠. 자, 이제 최우선 변제 쪽 한번 와볼까요? 오른쪽에 소액 보증금의 하나다. 그리고 보증금 중 일정액의 하나다. 보증금 중 일정액이라는 게 이거야. 서울 기준 얼마에 얼마까지? 1억 1천에 3,700까지. 이게 좀 지역마다 다 다르고. 그다음에 경매 개시 결정 전에 대항 요건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최우선 변제권은 대항 요건이 없으면 안 돼요.
매각대금 일정액의 범위 안에서만 인정한다. 그 매각대금의 일정액의 범위 안에서만 인정한다. 옆에다가 가로 하나만 열어주시고요. 이렇게 쓸게요. 이게 2분의 1 범위 안에서만 인정된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많으면 소액보증금이 많으면 이걸 땡겨 와가지고 얘네들이 위험해지는 문제가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체 팔린 금액의 매각대금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만 최우선을 할애하고 나머지 2분의 1은 얘네한테 할애한다는 얘기예요. 선순위한테. 그래서 전부를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소액 최우선은 두 번의 제한이 있는 거예요. 두 번의 한계가. 어떤 제한이 있냐면 보증금 중 다 주는 것도 아니고 일부를 주고 팔린 금액의 전체에서 할애해 주는 것도 아니고 팔린 금액의 몇 분의 몇 범위 안에서 2분의 1 범위 안에서만 할애해 주는 게 소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그런 부분이고 마지막에 이제 최선순위 담보물권 설정일에 따라 권리 취득 불가하다 뭐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 이건 지금 무슨 얘기냐면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제도가 만들어진 연도가 2008년도에 이렇게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그 주택이나 상가에 2008년 전에 근저당이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10년 전 근저당이 있다. 그러면 이 근저당은 소액이라는 개념보다도 먼저 받는다는 뜻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그런 그 시점에서는 소액 최우선 변제라는 개념이 없었으니까 그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참고만 좀 해주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양가로 3번까지 가볼게요. 우선 변제권과 최우선 변제권의 발생 시기 뭐 이랬는데 우선 변제권은 확정 일자를 통해서만 발생이 되는 거니까 최우선 변제권하고는 좀 다른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 오른쪽 박스 133페이지에 오시면 대항 요건을 1월 1일 날 일단 갖췄다고 쳐요. 그러면 대항력은 언제 생겨요? 1월 2일 날 생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대항 요건을 갖췄을 때 말하자면 확정일자를 같은 날 받은 거예요. 1월 1일 날 다 같이. 그러면 확정일자에 대한 효력은 즉시 발생이 되긴 하는데 얘가 아직 대항력이라는 게 없잖아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시점이 안 되니까 최종적으로 우선 변제권은 언제 생기는 거냐면 1월 2일 날 0시에 생기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대항력이 생겨야 되니까. 그런데 가운데에 보면 전입을 1월 1일 날 했고 확정일자 날인일자가 1월 2일 날 찍은 거예요. 자, 그러면 확정일자 그 박스 밑에다가 한번 적어볼게요. 확정일자는 어디에 가서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주택하고 상가가 좀 다르거든요. 자, 주택은 확정일자를 어디서 받고 상가는 확정일자를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봐요. 주택. 여기는 주민센터. 일반적으로. 또는 뭐 등기소. 뭐 이런 데서 받으면 되겠죠. 그죠? 근데 상가는 무조건 어디서만 받아야 돼? 세무서. 온리 세무서. 이게 좀 시험에 잘 나와요. 다른 데서 받으면 안 돼. 이거는 몇 군데 더 있어요. 뭐 예컨대 뭐 공증사무실 같은 데 받아도 되고요. 또는 뭐 그 등기소 말고 그 뭐죠? 등기과라는 것도 있어요. 법원에 가면 등기과 이런 데 가도 되는데 아무튼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상가가 아무튼 중요해요. 그러면 제가 지금 적은 요런 데가 몇 시에 업무를 시작해요? 9시나 돼야 되잖아. 그러면 봐요. 1월 2일 날 확정일자를 찍었다고 하는데 날인 받았다고 하는데 물리적 가능 시간이 9시나 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대항력은 1월 2일 날 0시에 생기긴 하지만 확정일자가 물리적 가능한 시간이 9시나 돼야 되니까 일단 9시 이후라고 답변하는 게 맞고 이제 맨 세 번째 줄에 보면 점유하고 전입을 1월 2일 날 했고 확정일자를 먼저 받았다 이렇게 치면 확정일자는 그날 그 어떤 받은 날부터 이제 효력이 생기는 거니까 1월 1일 날 받았다고 치더라도 대항력이 1월 언제 생겨요? 3일 날 생기잖아. 대항력이 생겨야 내가 뭘 주장을 하지. 뭐 우선 변제권이든 대항력이 주장하는 거니까 해서 실제로 생기는 시점은 1월 3일 날 0시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자, 이제 좀 쉬었다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칠판에 적은 것 중에서 지금 한 3바닥 정도 적었잖아요. 질문 있으시면 하실래요? 궁금하신 거. 뭐 혹시
제가 강의하는데 나 잘 모르겠다. 뭐 그냥 모르는데 제가 설명 안 하고 넘어갔다. 아니면 확정일자는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게 만약에 임대차 계약서잖아요. 이게 임대차 계약서면 이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가요. 저 주민자치센터나 등기소나 뭐 우리 상가 같으면 세무서에 가지고 가면 여기다가 뭐 보통 오른쪽이나 왼쪽에 이제 찍어주는데 스탬프를 찍어줘요. 이렇게 스탬프. 이때 스탬프를 찍어줄 때 그 날인하는 그 스탬프 날짜에 이게 이제 스탬프라고 하잖아요. 그럼 가령 뭐 여기가 무슨 동이죠? 길동. 길동 주민자치센터 뭐 이렇게 이제 가운데 이렇게 써 있고 여기에 이렇게 뭘 찍어주냐면 이제 날짜를 찍어주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뭐 가령 오늘 찍었죠? 그럼 2018년 12월 오늘 26일인가? 뭐 26일. 시간은 아직 안 되고 시간까지 이게 확정은 안 되고 날짜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정확하게 딱 찍어준다고. 그러면 이 날짜에 이 문서가 뭐 했다라는 거를 증명해 주는 거예요. 존재했다라는 걸 증명해 주는 거지. 그럼 나는 이걸 위조 변조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이걸 확정일자라고 그래요. 날짜를 관공서에서 증명해 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오늘 가가지고 미안한데 24일 날로 좀 해주시면 안 돼? 해줘 안 해줘? 절대 안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 날짜에 정확하게 찍어주고 확정일자 부여 대장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다가 아무개가 확정일자 날인 받아갔는데 며칠 날 이렇게 이제 그 날짜가 다 이렇게 뜨는 거고 확정일자 부여 1년 번호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하단에는 1년 번호가 이렇게 떠요. 확정일자 1년. 그 1년 번호는 그 길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몇 번째 찍은 확정일자다. 나중에 이제 이거 분실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대장 좀 잠깐 보여주세요. 그러면 거기에 쭉 보면 내가 며칠 날 받아갔다. 1년 번호 몇 번이다. 이게 다 부여가 되는 거죠. 다만 중요한 건 확정일자를 날인을 받았는데 그걸 잊어버렸다. 그러면 그 날짜에 내가 확정일자를 받았다라는 거는 증명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보증금이 얼마였는지는 증명이 안 돼. 그게 무슨 얘기냐면 주민자치센터에서 확정일자 날인한 계약서를 카피해 놓거나 그 대장에다가 얼마짜리 계약서에다가 찍었는지 증명이 안 된다고. 그냥 아무개가 며칠 날 확정일자 찍어감 이거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는 절대 뭐 하면 안 돼요. 분실하면 큰일 납니다. 그거는 몇 억을 그냥 날릴 수도 있는 거죠. 좋은 집주인 만나지 않는 한 아주 낭패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등기 권리증을 잃어버려도 되나? 등기 권리증. 이거 뭐 이 건물 내 건데, 이거 내 건데 권리증 잃어버렸대. 그럼 잃어버려도 되냐고? 네, 상관없어. 어차피 내 거니까. 그런데 임대차 계약서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그건 좀 심각한 문제가 채권 증서니까. 자, 뭐 없으시면 좀 쉬었다 할게요. 다음 시간에.